네,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건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가 중재안을 받아들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중재안의 부족한 내용은 향후에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이견은 있었지만 큰 뜻은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과도하게 집중된 이 권한으로 생긴 여러 가지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번에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원칙을 강하게 우리가 주장했고, 또 저는 이 세 가지 부분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 뒤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당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협상에 대해 말을 아껴오던 권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해 합의한 안이라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협치를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당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그것이 결국 협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한 양당은 오늘 국회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내용을 다듬은 뒤 다음 주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동안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던 양당의 합의 내용도 궁금한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전달한 중재안은 모두 8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수사권은 한동안 유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고 현재 6개인 검찰 특수부를 3개로 줄이고 검사 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서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게 되면 검찰개혁법안은 4월 안에 처리하고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4개월 뒤부터 시행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됐고, 하지만 보안 수사를 위한 2차 수사권은 검찰이 일부 가지게 돼서 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수사권도 있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요구사항도 함께 녹아 있습니다. 또 애초에 민주당이 모두 폐지하려던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항목은 국민의힘의 요구가 조금 더 반영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의 수사권은 남게 됐고,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 문재인 정부 안에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될 전망입니다. 위장탈당 논란 등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충돌은 일단락되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민주당 내 일부 강경파들이 반발하고 있어 최종 협상과 합의문 발표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준입니다. 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야 모두 수용하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황인데요. 검찰총장,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또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예.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속보를 지금 전해드렸는데요. 검찰의 그런 공식 입장도 잠시 후에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대검찰청입니다. 예,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다시 했고요. 검찰의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검찰의 공식 입장은 아직입니다.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전화 연결을 준비하는 도중 조금 전에 대검 대변인실에서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했습니다. 앞서 앵커가 전달해 드린 대로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공식 입장 대신 김 총장의 거듭된 사의 표명만 전달을 한 건데요. 사실상 대검 차원에서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겠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직을 걸겠다라고 사의 표명을 했었고 사표를 제출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반려하고 김호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나온 이후 김호수 검찰총장은 거듭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대검의 공식 입장이 추가로 더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앞서 대검은 오늘 오후 늦게나 공식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중하게 입장을 고심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듭된 사의 표명으로 우회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중재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중재안 내용이 게시되자 검찰의 우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3의 검수완박 법안이라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어 중재안이란 말로 포장하고는 있지만 위헌 법률안에 토시를 바꾼 것에 불과하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법이라는 댓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수사권 유지가 빠진 건 물론 현재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공직자 범죄 등을 제외하려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검찰 지휘부 차원에서 당연히 이러기도 저러기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한 발 물러선 법안을 또다시 거부했다간 여론의 지지를 얻기 힘든 상황에서 또 선뜻 수용하기에는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아침 출근길에 이젠 국회의 시간이라면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거쳐 올바른 결정을 내려달라고 국회에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대검찰청 차원에서 발표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핵심으로 꼽으면서 수사기관은 족쇄, 국민들에겐 선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가 원하지 않으면 권력 수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권력 수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국회에서 또 여론에서 원하지 않는 권력 수사는 하지 않는 것이 또 필요할지도 모른다. 네, 하지만 김 총장 발언 취지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수사권 박탈, 즉 민수완박에 동조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검은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권력형 범죄와 부패 범죄 수사는 검찰 본연의 책무로서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면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수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해명을 한 건데요. 일단 대검 차원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퇴를 거듭 표명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대검의 공식 입장, 그리고 또 김호수 검찰총장, 또 이어지는 고검장들의 줄사퇴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추가 소식이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폐지 중재안 여야가 합의를 이뤘습니다만은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도 비판의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봐서 이제 반발하는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입장들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부산, 울산 지역을 순회하면서 3일 동안의 지역 민세 행보를 마무리하고 주말 대통령실 인선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취임식 당일 일정 전망과 초청 규모 등을 확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입니다. 네, 윤 당선인 3일 동안 영호남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인 오늘은 어느 곳을 방문했습니까? 네, 윤 당선인은 오늘 부산과 울산을 방문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대회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경제계에 유치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가 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 기업이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후 부산 센텀이지구 도시첨단 산단과 부산 반송 큰시장을 방문했고 오후에는 울산으로 향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번 3일 동안의 행보가 지역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각 지역 주요 산업시설과 시장을 찾아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직접 챙기겠다는 뜻이 반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 20일부터 전주와 광주, 광양 등 호남과 진주, 마산, 창원 등 경남 지역을 순회했는데요. 전주에서는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어 기업이 바글거리게 하겠다고 했고 창원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손보겠다며 창원을 한국 원전 산업 메카로 우뚝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방 일정을 마친 뒤 주말에는 인선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참모 인선은 애초 예상됐던 2실 6수석 체제보다 줄어들 전망입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YTN 취재진과 만나 오는 24일 인선 발표가 마무리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 수석에는 교육과학기술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대변인에는 윤 당선인 외신 대변인을 맡은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이 유력하고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무수석에는 이진복 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고 시민사회 수석으로는 강승규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취임식 당일 일정 전반과 초청 규모를 또 공개했죠. 네, 김현주 대통령 취임준비위 대변인은 오늘 아침 브리핑을 했는데요. 초청식 규모를 모두 4만 1,000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방역 지침을 토대로 계획했던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상향된 규모입니다. 오는 25일 일반 참여를 신청한 국민들에 대한 추첨이 있을 예정인데 오는 29일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임식 당일인 다음 달 10일 0시가 되면 임기 개시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당선인 사저 앞에서 간단한 축하 행사가 이뤄지고 국립현충원에서 참배 일정이 진행됩니다.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식전 행사가 진행되는데 당선인 도착과 함께 본식이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용산 집무실 시대 개막을 알리는 기념 행사와 국내 주요 인사와 외빈을 위한 경축 연회와 만찬이 전례와 같이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서울시장 경선을 위한 막판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을 꺾고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6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민주당 후보와 본선에서 맞붙을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김은혜 의원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현역 의원 감산점을 받고도 52.6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44.56%의 득표율을 올린 유승민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당원 여론이 반영되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을 맡으며 복심으로 불렸던 김은혜 의원에게 윤심, 그러니까 당원들의 조직표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은혜 의원은 경선 결과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 유 전 의원의 공약을 경기도의 미래에 녹여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길 자신이 있다면서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김은혜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선출이 되면서 김 의원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역시 치러지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와 함께 다른 지역 경선 결과도 발표가 되는데요. 인천시장 후보로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 뽑혔고요. 경남지사 후보는 박완수 의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와 강원, 제주 지역 경선 결과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은 막판 서울시장 후보 영입에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문제는 이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되면서 당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 같은 결정을 취소하고 100% 국민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민주당, 송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에 더해서 오늘까지 추가로 후보들을 모집한 뒤에 TV토론과 결선 투표 등 경선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민주당 비대위는 막판 추가 후보를 영입하는 데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 영입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오늘 오후 서울시장 경선 문제 논의를 위한 비대위 회의도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논의 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지역 후보들도 속속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강원도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어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이광재 의원을 전략 후보로 정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청장과 부산 사상구청장에는 최선 서울시 의원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각각 전략 공천됐습니다. 경남지사 선거의 경우에는 신상훈 경남도의원과 양문석 전 통영 고성지역위원장이 경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교환하고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 몫이 됐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대의를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 위원장도 답신에서 문 대통령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백종규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오늘 속보로 전해졌었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들인지부터 좀 정리해 보죠. 네, 오늘 아침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공개하자 청와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이 그제 김 위원장에게 먼저 친서를 보냈고 어제 김 위원장이 답신을 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후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친서 교환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김 위원장에게 마지막으로 안부를 전한다면서 아쉬운 순간들과 벅찬 기억이 교차하지만 김 위원장과 손잡고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대화가 희망한 데까지 이르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고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며 북미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지만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의 대의를 갖고 남북 대화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과 평양 9.19 선언 등이 통일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며 평화의 동력이 되살아날 것을 믿고 기다리겠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임기가 끝나면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함께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친서에 어제 답신을 해왔는데요. 김 위원장은 희망한 곳까지 이르지는 못했지만 역사적 합의와 선언을 내놓았다며 이는 지울 수 없는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이제껏 기울여온 노력을 바탕으로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민족의 대의를 위해 애쓴 문 대통령의 수고를 높이 평가하고 경의를 표한다면서 잊지 않을 것이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은 깊은 신뢰 속에서 이뤄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친서 교환이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 이후 오늘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에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내용의 친서는 두 정상이 교환을 해왔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문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서는 담담하게 회신을 받으셨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역할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비핵화 문제에 있어 국민 한 사람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하지 않겠느냐면서도 예단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친서에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답방을 논의할 국면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검찰이 이틀째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여전히 조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검찰 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은혜와 조현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은혜와 조현수를 구속할 때 적용한 혐의는 물에 빠진 남편을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부작위에 의한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이은혜가 남편 윤 씨에게 계곡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말을 건네는 등 언론을 통해 여러 살해 의도 정황이 보도가 됐는데요. 검찰도 이런 정황들로 볼 때 이들의 혐의를 일부러 물에 빠뜨렸다는 자기에 의한 사례로 변경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은혜는 여전히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어제 변호인과 함께 오후 6시까지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수는 어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고 오후 3시쯤 인천구치소로 복귀했습니다. 검찰은 계곡살인 사건 이전에 있었던 2차례 살인미수 사건과 조력자 등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숨진 남편 윤 씨는 저축한 돈 3억 원과 회사 대출 1억 원, 금융대출 1억 2천여만 원 등 모두 7억 원가량의 자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선 경찰 수사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가 이은혜와 지인, 부친 등에게 전달되고 수천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돈의 행방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생기는 부분인데요. 검찰은 남편 윤 씨가 지니고 있었던 추정자산 7억 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째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화관 등에서 실내 취식을 허용하고 30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접촉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연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일상 회복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모습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실내 다중이용 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됩니다. 영화관과 종교시설, 대중교통 등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트 내 시식도 가능해집니다. 또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3주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접촉 면회도 재개됩니다. 다만 일상 회복이 속도를 더하면서 신규 확진자 감소세에도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감당해야 할 위험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때문에 김부겸 총리는 60세 이상 고령자들, 그중에서도 사망률이 높은 80세 이상은 4차 백신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부탁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만 1,058명으로 어제보다 10,000명 가까이 적고 전주보다는 4만 4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는 2월 11일 이후 10주 만에 최저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833명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8.1%고 사망자는 206명입니다. 재택치료 환자는 55만 명 정도 됩니다. 거리두기 해제에 환자도 줄면서 오늘 서울광장 선별진료소가 철거되는데 내일부터 약 2년여 만에 다시 야외 행사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연아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 해의 외교 활동과 국제 정세 등을 담은 올해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강제 동원과 위안부 문제를 한국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는데요. 도쿄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외교청서 주요 내용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전체적으로 한국 관련 내용은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한국을 중요한 이웃 국가로 표현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을 시작으로 한일 그리고 한미일 연계가 불가결하다고 썼습니다. 다만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과 위안부 판결로 양국 관계가 대단히 엄중하다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 등 현금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현금화에 이를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할 것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기시다 총리가 취임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뜻을 전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난 2018년 이후 5년째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독도 실시간 영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점과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사례를 들면서 강하게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또 한국 대선 결과를 소개하면서 문 정권의 검찰개혁에 반발해 사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당선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국제정세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질서의 근간에 도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사태 전개에 따라 세계와 일본이 전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또 미국이 주도하던 국제질서에서 미중 경쟁과 국가 간 경쟁 시대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분석을 처음으로 실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오는 24일부터 한일 정책협의단이 일본을 방문하는데 외교청서 내용을 보면 일본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떤 논의가 오가게 될까요? 네, 외교청서는 보통 4월 마지막 주에 발표됐는데요. 일본은 한국협의단의 일본 방문 일정보다 빨리 외교청서를 공개했습니다. 악화한 양국 관계를 풀어보려는데 외교청서에 담긴 민감한 내용으로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한일 간 최대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한국 측이 가져올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겸허한 성찰과 반성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과거사에 대한 입장 표명 없이 한일 핵심 현안이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주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한국에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법을 먼저 내놓으라고 요구할 경우 양국 대화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윤석열 당선인의 리더십에 기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는데요. 새 정부 출범을 일본이 반기고 있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태도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높아진 안보 위협 속에 일본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와 직접 만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10일 취임식 참석 등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협의단의 방일로 시작되는 본격적인 대화 국면에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이번 친서의 의미 그리고 향후 남북 관계 전망까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남북 정상이 남측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친서를 교환하는 것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단 이 남북 정상 간의 친서 의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일단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좀 특별하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이 애정 관계가 이제 또 깊게 이제 교차된 예. 그런 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사실 이제 저도 뭔가 이 두 정상 간에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친서 교환 방식으로 했던 예. 거고요. 상당히 중요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단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의 이제 보다 안정된 뭐 남북 관계 예. 그리고 보다 좀 나은 성과를 인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남북 관계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뭔가 의미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 놓고 퇴임하겠다는 그런 예. 생각이 반영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보면 네. 북한 김정은 위원장한테 대화에 빨리 호응해라. 남북 대화에도 호응하고 북미 대화도 빨리 해라. 네. 그 메시지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 보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뭐 신뢰 관계도 표시를 했지만 결국은 차기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그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이 공개된 경로를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저 친서를 보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튿날 화답 친서를 보냈습니다. 이 과정들이 대외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건 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든 신속하게 그 친서 내용을 공개한 것은 예. 뭐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다. 저도 그렇게 보는데 사실 이제 그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지금 그동안 계속 이제 남한 정부를 지금 비난해 왔고 또 이제 군사 도발도 계속 해온 상황에서 갑자기 또 정상 간의 친서를 공개해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또 이 불필요한 어떤 오해, 뭐 메시지 이를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부적인 힘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내부적 힘의 중요한 원천이 결국은 국방 건설이다. 이렇게 이제 북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한테 계속 지금 이렇게 의식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또 친서를 교환해서 네. 남북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불필요한 희망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크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정부에 보다 안정적인 남북 관계를 인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좀 거론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걸 좀 관리하자 이런 속도도 좀 담겨 있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저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제 뭐 이 친서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안 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하면 이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 미국을 겨냥해서 이 그 군사력을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자기들도 뭔가 이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의 대응도 그렇고 우리의 대응도 그렇고 북한의 어떤 군사력 도발을 억제하는데 모든 것을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뭔가 우리도 대화를 원한다. 물론 이제 이게 조건이 있는 대화겠죠. 그게 이제 바로 자신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뭐 완화하거나 철회해라. 뭐 그러면서 이제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어떻든 이 대화를 이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뭐 북한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이 군사력 강화 움직임이 뭐 약화되거나 뭐 속도 조절될 가능성은 일단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이제 차기 정부가 후속 조치 또 후속적으로 이 친서 후에 어떤 또 반응을 보여주고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봐가면서 이제 북한이 뭐 군사력 어떤 시위에 뭐 수위 조절을 할 수는 있겠다. 일단 이런 그럼 생각합니다. 차기 정부의 공식적인 어떤 메시지 나오기 전에 이 차기 정부를 향한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뜻도 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오늘 이제 친서 내용을 보면 사실 네. 이제 제가 보니까 가장 좀 주목할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이정표가 될 역사적 선언 합의는 지울 수 없는 성과다. 네. 이 표현이 저는 상당히 이제 와닿았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 이제 체결했던 판문점 정상선언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 또 더 중요한 게 있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이 합의를 가능하면 다음 정부도 좀 준수했으면 좋겠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이 합의를 이행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메시지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이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최악의 충돌을 막는 마지막에 어떤 장치의 역할도 좀 있었을 텐데 차기 정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남북 관계가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최악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런 한라인 같은 소통 채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서로 이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긴장이 고조되었지만 정상 간의 한라인이 유지돼 왔다는 것을 이제 오늘 친서 교환을 통해서 입증해 줬다고 저는 보는 거고 다음 정부도 결국 이제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계속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재 또는 뭐 압박 일변도의 뭐 그런 대응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 정상 간의 한라인을 유지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비핵화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저는 장치라고 봅니다. 예.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 4월에 굉장히 기념일이 많았잖아요. 이러면서 4월 안에서는 열병식이 있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예상들을 많이 했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주목해야 될 일정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인공위성으로 확인되고 있는 북한의 열병식 움직임으로 봐서는 아마 4월 25일 조선인민군 뭐 창건 기념일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할 것 같은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수립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에 11차례 열병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병식의 특징을 보면
어떤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늘 새로운 그런 그 볼거리를 제공을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열병실을 하지만 물론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이 어떤 또 신무기를 보여주느냐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연설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내용의 어떤 메시지를 보내냐 이런 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 그런 방식을 보면 네. 뭔가 또 상당히 또 우리가 새롭게 또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떤 그 또 발견할 수 있는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예. 부분이 또 저는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예. 한 번도 같은 방식으로 지금 반복하지 않거든요. 계속 새로운 어떤 형식의 어떤 뭐 심야에 했다가 그렇죠. 뭐 다양한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열병식도 너무 이제 고리타분하고 또 진부한 방식으로 반복을 하면 이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을 네.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중에 하고 또 네. LED 조명을 통해서 예. 또 선전 효과를 또 극대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네. 또 신형 무기들도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최대한 그 위기 이 무기의 어떤 현대성, 첨단성 이런 것도 보여주면서 이제 위력을 가시하면서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뭐 이렇게 프라이드를 또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또 사기를 네. 모으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국방 건설, 경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네. 그 하나의 계기가 이제 열병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떤 새로운 형식의 열병식이 등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달 22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일정은 한 2박 3일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방한의 형식이 어떻게 될까요? 뭐 국빈 방문이 될 수도 있고 공식 방문이 될 수도 있고 실무 방문 뭐 다양하게 거론이 되던데요. 뭐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제가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다만 지금 북한 문제가 워낙 엄중한 시기고 또 우리 정부가 지금 그 한미 동맹을 뭐 최대한 지금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최상의 예우를 하는 그런 방식이 진행이 되겠죠. 뭐 국빈 그 방문 네. 형식을 띌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 그게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북한이 이제 그 핵 공격을 했을 경우 한미가 이제 전략 자산을 어떻게 동원해서 북한의 그런 이제 군사 도발 의지를 뭐 사전에도 꺾고 또 네. 실제로도 이제 위협을 가해서 어떤 그런 강력한 응징 의지를 보여주고 이래서 북한의 이제 추가 도발을 막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런 그 전략 자산 동원이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크게 상응하는 새로운 전략 무기를 만드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었거든요. 하나 그런 부분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6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낸 김은혜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2파전을 펼친 끝에 당내 경선에서 이긴 건데요. 이번 승리의 원동력 그리고 앞으로 본선을 앞두고 상대 정당 후보와 어떻게 경쟁할 생각이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은혜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종환 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김은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로 확정이 돼서 이제 뵙게 됐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현역 의원 감산점 5%가 반영됐는데도 지금 정치고물 유승민 전 의원을 꺾으신 거예요. 가장 큰 원동력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신 것은 이제 경기도를 바꾸고 경기도를 더 나은 고장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홀대받았던 경기도를 진정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바꾸라는 명령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승민 후보님께서 이 멋진 경선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리고 저한테는 사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었던 선배님이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셨던 그 지혜와 경륜을 제가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더 아름답게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정치 선배 유승민 전 의원에게 전하는 말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뭐 대선에서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가 지금 경선까지 치르시느라고 목소리가 아직 완전히 돌아오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선거법상 마이크를 쓰지 못하는 현장이 많아서 생 목소리로 계속 외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빨리 회복하겠습니다. 네, 자 후보님은 저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을 지내다가 뒤늦게 경기도지사 경쟁에 합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일반 네. 여론조사에서는 유 전 의원이 앞섰는데 당심에서 크게 앞서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네. 윤심이 좀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명 말하는 윤심이라는 것은 저는 중립적이었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들께서 저를 뽑아주시는 데 있어서는 당신과 민심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본선 경쟁력, 즉 상대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누구였느냐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말보다는 발이 좀 빠른 사람이라고 알아봐 주셨는지 과거보다는 보다 국민분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그 친화형 리더십이 있다고 봐주신 게 아닐까 감히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 경선 결과 발표되고 나서 윤석열 당선인하고 네. 통화는 좀 해보셨습니까? 아직 못 해봤습니다. 아직 못하셨습니까? 네. 자, 경기도민 발표 청구서 난 지 들고 얼마 또 안 됐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어젠가 그 인터뷰에서 경기도민 청구서 들고 집무실 덮치겠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 어떤 청구서들 좀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경기도가 경기도만으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서울시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 새 정부가 제가 이끌어내서 협력을 도출할 분야가 많습니다. 주거, 교통 어느 하나 만만한 게 없죠. 지난 5년 동안 이게 멈춰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 민주당의 경기도에서 주민분들의 삶이 교통이 고통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힘있게 다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다 예. 보면 경기도민이 새 정부에 원하시는 철도, 도로, 주거, 환경 어느 하나 바라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그 청구서를 들고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찾아가서 제가 당선이 되면 이거 풀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요. 예. 민주당 후보분들이 어제 경선 토론하신 거 봤는데 경기도민 이야기 하지 않고 이재명 상임 고문과의 인연만 강조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런 낡은 여의도 문법으로는 경기도 주민분들의 현안과 애환을 바라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생활을 바꾸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미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예. 이번 선거는 저는 미래 대 과거의 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대 과거의 대결이 될 것이다. 자, 네.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선 라운드가 시작될 네. 텐데요. 특히 경기도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승리한 곳이라서 정말 접전이 예상되는 그렇죠. 지역입니다. 자, 발빠르다, 친화력 있다, 앞서 이런 장점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밖에 김은혜만의 경쟁력도 뭐라고 보십니까? 경기도가 변화할 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경기도는 또 젊습니다. 그러면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의정 활동에서 쌓았던 작은 성공들, 그리고 청와대에서 국정을 조율했던 그런 검증된 능력들, 또 기업에 있으면서 임원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경제가 도움이 될 것인지 고민하고 조직 안에서 운영했던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훈련된 리더십이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필요한 게 산업단지, 일자리,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들 마음 편하게 살기 좋은 경기도입니다. 그러려면 저는 밖에 나가서 발품을 팔아서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기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줘야 하고요. 지하철 안에서 낑기면서 마치 파김치가 되는 출근길, 그것은 막아야겠죠. 예. 그리고
저희가 1기 신도시도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도 지난 5년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풀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를 포함해서 새 정부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협력의 영역이 오로지 기문에만 전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핵심 선거 전략도 궁금한데 지난 대선 당시에 대장동 저격수 역할을 하셔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이 네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선거 캠페인을 끌고 가실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대장동은 대장동 말 그대로 공정과 상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바로미터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정만 하더라도 이 부당이득이 경기도민에게 환수되지 못한 채 권력에 함께했던 패밀리에게 다 돌아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즉 명품은 경기도민이 누려야 하는데 특권층, 권력에 함께했던 패밀리들이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예. 저는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경기도가 되려면 주민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장동이 3억 5천 놓고 8천억 원을 누군가 그 이권 카르텔이 가져갔던 게 있다면 이런 일은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해야죠. 예. 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개발 이익 그리고 부당이득은 도민에게 환수돼야 하고요. 도민분들에게는 GTX를 타고 저와 함께 미래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이재명 전 지사와 함께하는 민주당 후보를 맞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예. 미래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동연 전 부총리, 안민석, 조정식 의원, 그리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까지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누가 가장 부담스러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 누가 나와도 전 이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다. 제가 경선 토론을 예. 어제 한번 보니까요. 경기도민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예. 다 경기도는 빠지고 그 주어에 이재명 상임 고문을 넣었습니다. 아마 경기도를 누가 발전시킬 수 있을지 텔레비전을 지켜봤던 많은 경기도민분들은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낡은 여의도 문법을 제치고 경기도민만을 위해 전념하는 도지사가 필요한데 자신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구름판이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경기도민을 더 이상 활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사라졌던 실추됐던 위상을 되찾아서 저의 최종 목표 또한 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이 돼서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수도로 만들 수 있도록 힘차게 뛰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가 나와도 TV 토론을 해도 내가 이길 거다 상당한 자신감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자, 지금 경기도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하고 그렇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 당선이 네. 될 경우 중앙정부와 협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금 경기도만 하더라도요. 겹겹이 규제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일명 중첩 규제라고 합니다. 이 법을 특별법이라든지 법안 상정을 했지만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네. 규제 같은 경우에는 공장도 대학도 그리고 의료시설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근본 원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령을 포함해 새 정부로부터 규칙 개정과 또 시행령 개정까지 아우를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국토부와 함께 GTX의 조속한 추진 그리고 전철 즉 서울 지하철에서의 3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까지 경기도와 함께 30분 출퇴근 생활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호흡을 같이 맞춰왔기 때문에 제가 환상의 복식조로 중앙정부로부터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중앙정부와는 환상의 복식조로 임할 수 있다. 얘기해 주셨는데 자, 경기도 의회 절대 다수가 지금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도 이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당선됐을 경우에 협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해법이 있습니까? 도의원을 뽑는 선거는 도지사를 뽑는 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따라서 도민분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를 발전시키고 또 성장하게 하고 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도시가 될 수 있게 하는 힘 있는 후보들이 야당 후보인지 여당 후보인지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범해야 되는데 발목을 잡고 정쟁을 유도하는 것으로는 민생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현안을 현장에서 그대로 직시하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여당 후보에게 경기도민분들께서 지혜와 그리고 그동안의 경륜으로 선택해 주시리라 믿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앞 지역구 의원은 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가 누구냐? 벌써 이제 관심인데 거론되는 인물이 좀 있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선출이 된 게 불과 몇 시간 되질 않아서요. 아직 거기까지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지역구 국민분들에게는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국회의원으로 됐을 때보다 더 많은 발전의 그랜드 플랜과 그리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제 지역구 국민들께 은혜를 갚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 은혜 갚으라고 제 이름이 김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지역구에 누가 이제 다시 출마를 하시게 될지는 제가 지역 구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그리고 당 그리고 상대당까지 한번 제가 정세를 보면서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긴 앞날을 보고 지어주신 이름이군요. 예. 자, 지금 그 보궐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 아직 생각은 못 해보셨다 했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나면 안철수 인수위원장 출마설도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분이 나오시든지 그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런 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위원장님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기준은 제가 분당 판교의 지역구 주민분들에게 먼저 의견을 듣는 게 수순일 것 같습니다. 예. 지방선거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그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방선거의 전세 판도는 제가 전략이나 그 전술을 통틀어 보더라도 누가 경기도를 도약시킬 수 있는가 그 관점일 것 같습니다. 누가 경기도민에게 일상을 회복해드리고 그 일상이 고품격으로 진정한 경기도를 대한민국 최고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그 반열에 올릴 수 있는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면은요, 이번 주말에 좀 더 숙고를 한 뒤에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명 배낭 메고 경기도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만지셨던 버스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주민들이 앉으셨던 전철 의자에 앉아서 또 주민들이 거니셨던 그런 공원을 따라 거니면서 경기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주민분들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6박 7일이 될지 7박 8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들 속에서 한푹 젖어들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그 안에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낭 메고 경기도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은혜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후유증을 겪거나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정부로부터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사망의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하라며 지금도 매주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숙 씨는 아직도 지난해 9월 16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꺼리던 남편은 9살 난 딸을 위해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있는데 한 4시쯤에 마비 증상이 온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나는 결과가 나오고 보니까 이제 뇌출혈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출혈이 안 되는 경우는 내가 수술하면서 처음 봤다. 그래서 화이자가 문제가 많네. 수술 뒤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남편은 2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 뒤 이 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기저질환 등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좀 중환자실에 어렵게 좀 해서 아이랑 마지막 면회하고 아빠 인사시키고 백신 맞고 6시간 만에 뇌출혈이 왔는데
누가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예방 접종이 시작된 뒤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지만 실제 인과성을 인정받아 보상까지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18차에 걸친 전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체 11,000여 건 가운데 보상이 결정된 사례는 4,000여 건입니다. 사망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법조사처 역시 의학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매주 집회를 열어 백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더 없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TV에서만 봤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충격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버지와 같은 피해자가 안 일어났으면 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정책과 방안을 정확하게 지시하고 직접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앞으로도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하면서 이틀째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해 열차 운행이 5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전동차에 탑승한 장애인들은 지하철 바닥을 기어가는 오체 투지 방식으로 시위하며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지원 등을 위한 예산 배정과 특수교육법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3월 생후 21개월 된 여자아이를 온몸으로 누르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원장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보육교사의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 뜻을 내비치며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IMF 총회에 참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존 인상폭이었던 0.25%포인트의 2배인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So it is appropriate, in my view, to be moving a little more quickly. I would say that 50 basis points will be on the table for the May meeting.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 의장이 이렇게 금리 조정폭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다음 달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의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억제의 중요성을 말하며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극받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8.5%로 연준 목표치인 2%를 4배 이상 넘은 상태입니다. It's absolutely essential to restore price stability. Without price stability, really the economies don't work without price stability. 개장 초 오름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이 전해지며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떨어졌고 S&P와 다우지수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회복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현지 시각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식품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공급망 훼손 심화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각국의 여건에 따라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러시아의 침공으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가 건물과 시설 가치만 따져서 우리 돈으로 7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피해를 복구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면서 2차 대전 후의 마셜 플랜과 같은 재건 계획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침략 이후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파괴된 교량만 300여 개, 도로는 8,000km가 넘습니다. 주택 피해는 셀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은행이 건물과 기간시설 피해만 추산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액이 600억 달러, 우리 돈 74조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at doesn't include the growing economic costs to Ukraine's economy, and also, of course, the war is still ongoing, so those costs are rising.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IMF 연차 총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만회하려면 매달 70억 달러, 우리 돈 8조 7천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모든 피해를 재건하려면 수천억 달러가 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차 대전 후 유럽 재건을 위해 도입됐던 마셜 플랜과 비슷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The goal of the plan is not to recover the destroyed economy, but to build the new economy in Ukraine, which will be fully integrated into the EU.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동결된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YTN 송태엽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5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019년 4월 발표한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가 어제 오후 유튜브 조회수 15억 회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BTS의 뮤직비디오 가운데 유튜브에서 15억 뷰를 달성한 작품은 처음입니다. 현재까지 BTS가 발표한 곡 가운데 억 단위의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한 뮤직비디오는 모두 36편입니다. 네, 오늘 서울 등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다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네요. 오늘은 흐린데 내일은 또 더위가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흐리고 서늘하지만 주말인 내일은 맑은 날씨 속에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까지는 갑작스런 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퇴근길까지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여기에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습니다. 주말 동안 산을 찾으신다면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 내륙은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고요. 제주도에는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 14도에서 출발하며 온화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8도, 광주 27도까지 올라 때이른 더위가 찾아오겠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세먼지 정보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관저로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종 낙점이 되면 연쇄 이동을 해야 하는 외교부는 난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박병석 의장이 내놓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여야가 수용하면서 극강 대치는 피한 듯한데 검찰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남은 과제들 잠시 뒤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